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최대 격전지 남양주로 왔습니다. 오늘 남양주 을 지역에 있는 곽관영 후보 사무실에서 남양주의 가불병 새 후보와 함께 합동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양주를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남양주가 엄청 넓더라고요. 들어와서도 한참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치열한 선거판에 자기 지역도 아니고 옆에 지역 후보 사무실까지 와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후보들이 진짜 제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갑에서 오신 윤학중 후보께 먼저 박수 좀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 병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네, 조광환 후보께도 박수 보내드립니다. 한 사람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네, 이 사무실 주인 남양주 을 지역의 곽관영 후보께도 박수. 예, 제가 지역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민심 체크 다 하면서 다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4월 10날 여러분들 투표만 제대로 하시면 이 세 사람 다 여의도 갈 것이 확실합니다. 네, 지금 저희 고성국 TV와 곽관영 TV 그리고 윤학준 TV 이 새 유튜브가 함께 지금 녹화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곽관영 TV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윤학준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반갑다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학준 후보하고 약속을 하나 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해 주십시오. 윤학준 후보의 유튜브 윤학준 TV가 구독자가 460명대랍니다. 제가 이 방송 이거 녹화에 방송 나간 다음에 1000명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들이 대신 꼭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곽관영 TV는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에요? 저희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도 1000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곽관영 TV도 1000명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조광환 후보께 제가 여쭤봤더니 가난해가지고 유튜브를 아직 시작 못하고 있다고. 네, 이 가난해서 유튜브도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 남양주 병 조광환 후보부터 여러분께 짧게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성국 TV의 우리 매니아 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성국 TV를 함께 주시는 분들 덕분에 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와 힘을 주시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성국 TV의 애정 그리고 저력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방송 이후로 저희 우리 남양주 가불병 새 후보가 쭉쭉 기세를 뻗쳐서 상승의 기류를 타서 완전히 민주당 후보들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양주 을 지역입니다. 곽관영 후보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가 사랑하는 국민의힘 남양주시 국회의원 후보 곽관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텃세가 심하구만. 이게 아무래도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좀 텃세가 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사무실이 또 제가 전국적으로도 아주 젊은 후보이기도 하지만 남양주 이 가불병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막내예요. 제가 막내라서 기꺼이 우리 선배님들 두 분께서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막내 지역구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고성국 TV는 사실 제가 작년에 뉴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대담을 나눴었고 남양주에 또 한번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연찬회를 한번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제가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에 세 번째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성국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지켜오신 여러 선배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80년대생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뿌리를 잘 알고 지켜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오늘도 많은 시청 또 많은 관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양주 갑 지역입니다. 윤학준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남양주갑 윤학준 후보입니다. 여기 앞에 을병 후보님들은 쉽게 왔는데 저는 아주 죽다 살아서 왔습니다. 뭐 결선까지 갔는데 3인 경선을 해보니까 지고 있더라고요. 2등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마침 그 다음 날이 학교 가는 날이야. 학교 개강하면 야 이제 개강하면 짐 싸들고 학교 가야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사무실에 제가 지역이 거기니까 우리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있더니 이제 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전화하자. 그래서 책임당원 1,800명 준 거 하고 자기 전화기 들고 하루 반나절을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정말 전화 많이 했어요. 저 빼고 저는 이제 농땡 치느라 못했고 전부 앉아서 어떤 사람은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한 1인당 한 700-800통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 결과를 보니까 저는 기대를 안 했지만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차지만 제법 차이로 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의 힘이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성국 TV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올해 방송 내주신 것까지 3번 해서 올해 4번째 이렇게 왔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가다가 저를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고성국 TV에서 본 거지 제가 뭐 텔레비전 요새 나갈 일이 있습니까? 저를 누가 대본해 주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조광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가불병 같이 가야 우리 남양주 발전, 지금 남양주 거의 꼴찌지 않습니까? 자립도 같은 게. 그래서 같이 가야 발전에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학준 후보 해병대 사령관 출신답게 막판에 백병전으로 간신히 고지를 오르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선을 이제 20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하나같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2027년 대권 재창출을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 저 아주 흉악한 문재인 이재명 세력들,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다. 이런 각오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공시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과연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정부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도대체 뭐길래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이 좀 거대 담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우리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의 역사관, 국가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곽관영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까 그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크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가치는 공정과 상식 이외에 또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 같은 30대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왔던 수많은 선열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왜곡되어온 것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진짜로 이게 애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아주 절실한 소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의 시기가 비상한 이유는 지금의 현재 저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과거 5년 동안 10년 동안 꼭 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 관련된 문제라든지 과거에 국세, 그러니까 저희 곳간 털어가지고 막 좋은 일 할 때 그때 은기 떨어질까봐 밀어놨던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상화시키는 데만 해도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윤 정부에서 해나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들만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세력들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감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총선 때는 또 저희 후보들이 광고판 아니겠습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 국민들께 알리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저것들은 꼭 필요하겠다, 앞으로 계속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모두 다 승리하고 또 결국 우리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일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양주에서 저희 가불병 세 사람의 후보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그저께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공천장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쭉 받아 보니까 경기도가 거의 마지막이 경기, 인천, 서울인데 거의 끝부분에 이제 받았는데 저 젊은 비대위원장한테 뭐를 주문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동네 좀 꼭 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서서 위원장님 4월 3일 마석장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월 3일 마석장 2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2번 얘기를 했는데 그미는 이제 와서 가불병을 같이 한 번씩 우리 한동훈 인기 많은 비대위원장이 한번 돌아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이제 우리 고 박사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면 더 그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 뭐 다 우리 국민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만 요번에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패해서 뭐 엄청난 숫자로 진다고 그러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고 과반을 못 갖는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해 놓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늘렸다고 이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연금 자기연금 깎겠다 그러면 아마 삭발하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 천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이 뭐 재밌게 하자고 하셔놓고선 이 거대 담론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이거 뭐 교수님들이나 철학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우리 고 박사님 같이 출중한 방송인과 우리 같은 쪼무레기들이야 재밌게 해야죠. 그 제일 큰 가치는 역시 자유예요. 자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많이 얘기하면은 다 기억 못해요.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면은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자유를 상실당하고 있는 것이죠. 도처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많은 그 사안과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유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죠.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수가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보수의 저변이 확대가 돼요. 근데 지금 보수는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의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보수의 기반을 확대해야 됩니다. 고성국 TV를 보시는 시청자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한 보수의 저변과 기반이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봅니다. 선거를 치러요. 이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오셔야 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윤학준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전부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만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만큼 보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난 10년간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그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정치인 각자의 자질과 노력도 부족했지만 좋은 자질을 가진 보수의 아이콘을 만드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게을리했거나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지적하시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논의 지적하시는 거지만 이번 선거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지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더 보남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올릴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뛰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국면을 극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론지형 불리하죠. 사법지형 불리하죠. 의회진영 불리하죠. 그냥 유일하게 대통령 용산
한 분만 딱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 과반 이상 확보하면서 보수의 전사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정말 지켜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정상 아닙니까? 이게 뭐 주요 범죄 피의자와 주요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당만 들어가지고 설치는데 그 당이 1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정상사회입니까? 그리고 그 169석의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공천을 통해서 온갖 이 악행을 다 저지르고 그 다음에 개인적 자질도 전과 사범에 지금 걸려있는 재판도 줄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갖 군데 나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뻔뻔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쏟아내고 있어요. 이거를 막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의 보수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국의 보수의 지킴이들 그리고 고성국 TV의 그 열렬 팬들께서 이번 선거를 나의 선거고 우리의 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강한 후보가 재밌게 작으면서 엄청 무겁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얘기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뭐 이 강의만 하고. 아니 난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재밌구나. 하다가 꼬였어. 하다가 꼬였어. 네, 우리 조강한 후보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처음 말씀하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의 화두예요. 형식적 민주화는 됐는데 실질적 민주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심층 진단하는 그런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형식적 민주화는 87년 이후에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내용을 채우는 실질적 민주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꾸 방해하고 저지해서 여기까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압승을 해서 정말 중산층과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실질적 민주화로까지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강한 후보가 무지 절박한 것 같은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요 이재명이하고 불구대천이야. 만약에 저 좌파들이 그 총선을 압승을 해갖고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도 한다. 저 탄핵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탄핵 계획이 있는데 바로 간다고 봐요. 예,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이 조광한이부터 죽여라. 아마 이재명이가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남의 일 같이 듣지 마세요. 해병대 사령관 놔두겠어? 저쪽에서? 예. 그럼요. 예,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말 죽지 않으면 살기. 저는 죽게 되면 혼자 안 죽어요. 우리 저 윤학준 후보 그냥 끌고 들어가요. 왜 나를 들고? 사람만이잖아요. 예, 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40년 이제 정치 선거 취재를 쭉 해보면 앞서 나가다가 끝까지 지키는 선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없어. 조금 앞서가는 자들이 나중에 역전 당합니다. 그리고 왜 마라톤도 2등 전략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1등 뒤에 바짝 붙어가다가 1등으로 뛰는 마라토너의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가다가 막판에 추월해서 차이를 확 벌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혼전을 벌이지만 앞서가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선거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있는 후보들이 몇 지역에 있는데 그 몇 지역의 경우에는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고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총선에 임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 명의 후보, 윤학준 후보, 곽관영 후보, 그리고 조강한 후보가 다 며칠 있으면은 이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거다. 예, 여의도 들어가면 또 그것대로 바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의도에 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윤학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어려운 건 제가 먼저 해야 되나? 아까가 쉬웠는데. 국방. 예. 제가 그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혹시 어떤 가다가 나룻배가 뒤집혔대요. 그때 거기 탄 사람이 국회의원, 선생님, 목사, 임산부, 할아버지 이렇게 탔다는데 누구를 최고 먼저 구할까요? 임산부. 임산부 또 다른 답
아, 이게 정부의 답이에요?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네, 이게 옛날에 아주 오래된 버전인데 국회의원을 먼저 구한대요. 네, 바다 오염될까봐. 그래 똑바로 해야죠 저희가. 예. 근데 저는 이 군인 출신뿐만 아니라 지금 제대해서 한 13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국방 부분에 안보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학재단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있던 곳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여기도. 이 군이란 체제는 정말 이게 안정되게 체제가 내인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이제 좀 연세 좀 드신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야, 요즘 애들이 가서 이거 전쟁하겠어? 총칼 들고 앞으로 나가겠어? 쏘라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얘는 절대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가면 뒤에서 영창 보고 구속하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망갔어, 목숨 걸고. 그래서 총 맞고 그랬는데 옛날 분들은 근데 요즘 애들은 절대 도망 안 가요. 앞으로 가요. 나가면 너 영창 가, 안 가면 돼.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하지만 우리가 한 얼마 정도 교육시켜 놓으면 아주 훌륭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국방위에 가게 된다면 네. 저는 우선 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없애야 돼. 지금 흐지부지 돼 있는데 9.19 군사합의를 했던 그 장관이 누구죠? 송영무? 송영무가 우리 사관학교 7년 선배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백령도에서 장산고까지 17km야 17km. 17km 백령도에서. 그런데 장산고는 북한. 근데 그때 군사합의를 맺을 때 일부분 말씀드리면 서쪽 지역에서는 20km 이내에서는 비행물체가 뜨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행기 우리가 지금 연평도 포격전 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헬기를 배치했어요. 공격 헬기를 배치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뜨는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 이런 걸 장관이 가서 이거 합의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거기에 공동 어뢰구역을 만든다는 거야. 백령도하고 이북 사이 장산고 사이 공동 어뢰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사이좋게 와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근데 지금도 중국 배들이 와서 막 그물코가 모기장 같아. 모기장. 그물이. 걔들은 내년이 필요 없어. 내년 이쪽으로 안 올 거야. 싹 잡아가. 싹 잡아. 그래서 그런 걸 폐기하기 위해서 우선 9.19 합의를 빨리 명문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말로만 폐기됐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계속 전시작동권을 환수한다. 전시작동권이 뭐냐면 전쟁이 나면 작전 통제를 하는 거야. 명령을 내는 거야. 가라 마라 이게 나눠주는 게 하는데 그게 6.25 전쟁 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연합사령관을 줬어요. 유엔군사령관을 준 거지.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평시에는 이제 우리가 받아왔는데 전시에는 아직도 미군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오겠다고 이제 어떤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진 거야. 1,000만 명 소명 운동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함부로 받아올 게 아니다. 그게 국민 주권이니까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나토의 사령관이 미국잖아. 미국 대장. 그럼 프랑스는 자존심이 없고 영국은 자존심이 없고 독일은 자존심이 없어. 그 막강한 나라들이 거기에 주겠으니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같이 도와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의 힘을 좀 빌리고 또 우리도 거기에서 그만큼 대가를 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어떤 명분화해서 우리 수준이 한 5만 불, 6만 불 됐을 때 우리 정보 전력이 대부분을 우리가 갖고 왔을 때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러고 이제 대통령 바뀌면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또 이제 그거 내세우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학전 후보는 아주 의정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네요. 국방에 들어가서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는 문제를 확실하게 조건을 제시하겠다. 이 두 가지 공약하셨어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시 이쪽, 양주 이쪽이 전부 예. 우리 군 부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제 저도 그 군사 협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그 했는 법의 기본이 뭐냐? 우리의 소총 유효 사거리에서 너네들은 죄송합니다. 그 민간 시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0m. 그래서 500m에는 이게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한 300m 정도로 제가 아주 뭐 정확하게 그건 구상하는데 주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 재산을 찾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저 중앙정부에서 중앙당에서 군사 보호구역 해제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씩 구체해 갔는데 저는 한 300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땅이 자기 사유재산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공약하셨어요? 예. 자, 이번에는 조광환 후보님. 아까 우리 저 고박사 영조교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사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는 어느 면에서 보면 실종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가치는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우리 사회 굉장히 곳곳에 굉장히 많은 비정상들이 있는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핵심 가치인데,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최상부 구조는 어쨌든 누가 뭐래도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좌파들의 특기가 정치를 희화화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결속력이 아주 독특한 그 그룹들이 우리 정치를 갖다가 농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제도의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치 제도의 개선이 없이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고,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똑같은 비용을 쓰면서도 우리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정치를 바꾸는 본질은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를 바꾸는 것은 정당법을 바꿔야 됩니다. 정당법. 정당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정치 발전이 없고,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한 좋은 정치인들을 양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과 사범이 당대표가 되니까 전과를 몇 번을 해도 당 공천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전부 죄다 그런 사람들로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 차 있는 거죠. 당대표가 박용진이 죽이는 거 보세요. 박용진은 거의 뭐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군대 용어로 따진다면은. 그런 일을 그렇게 몰염치하고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서슴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에이 나쁜 놈들 그러고선 무관심해서 안 찍어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잖아요. 저녁 9시까지 들어와야 그래야 밤 12시까지 술 안 먹는 거잖아요.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게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것을 진짜 그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 개혁 내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굳이 저한테 전 분야를 따져서 한번 어떤 분야를 해보겠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얼마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큰 역할을 갖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그 아미고 회원님들께서 힘찬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해 주셔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광환 후보께 한 가지 미리 주문 드릴게요. 말씀하신 정치관계법, 정당관계법, 정치자금관계법 있잖아요. 네. 그거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첫째는 개원하자마자 해야 돼요. 예. 이게 미룩미룩 하다가 선거 임박해서 하면은 결국은 또 직원들끼리 짬짬이해요. 맞아요. 이게 국회에서 이런 정치관계법 바꾸려면은 정개특위라고 하는 소위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게 선거 앞두고 나서 직원들끼리 계속 야합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원하자마자 하자.
두 번째, 국회의원들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 3분의 2는 우리 국민들이 공익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여야 의원이 했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약속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원래 공직선거법 제32조에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그러니까 자기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은 어디서 뛰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 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이 넓게 잡아도 40일 전에 하고 보통 3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간다면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안 하는 그런 건 범법행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돼야 되겠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 조광한 후보 보내는 거는 남양주 시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가서 정치개혁하는 건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곽관영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워낙에 중요한 국가 정책의 분야들을 말씀 주셔서 각각의 전문성이 또 있으시니까 또 국방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정치개혁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본업이 정치학과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저출생이라든지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에서 좀 활동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말씀하신 정개특위에 좀 참여해서 제가 지금 모든 역량을 좀 쏟아보고 싶다.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 저희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이렇게 멀리하신다는 느낌보다 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든 국가의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상부구조이거든요. 국민들이 정치를 멀리하는 것만큼 비극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우리 정치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치 개혁들, 문화, 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치르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제도 자체도 정말 이 누더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유지하는 이런 병폐들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분간에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아이덴티티랑 좀 어울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80년대생입니다. 86년생이고 만으로 37살의 젊은 후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보통 2030 하면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즈음에서 칼럼을 하나 써서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칼럼의 제목이 청년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독립선언.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뭐랄까 수혜가 필요하고 뭔가를 도와줘야 하고 뭔가를 쥐어줘야 말을 듣고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 대표적인 정책을 브랜드로 내세웠던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 중에 1호 기억나는 유일한 청년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이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서 표 찍는 존재로 청년들을 바라봤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사실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조국처럼 추미애처럼 반칙하지만 않으면 경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제 실력으로 제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과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열심히 경쟁해서 노력한 발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파이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 여전히 저희 2030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있는 연금 문제, 노인 문제,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사실은 다 청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양육 문제를 얘기하고 돌봄 문제를 얘기하고 또 고령연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해답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종환 시장님 말씀하신
환경 문제 역시 저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좀 천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청년들을 대표하는 어떤 청년 후보로서 저부터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뭐 특혜 받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공정한 경쟁만 하게 해달라,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특별히 제가 관련해서 당내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그 전문 청년 정치인들 육성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부터 고성욱 박사님께도 제가 조언을 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꼭 국회에 들어가서 완수해서 저희 같은 미래 세대들이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광환 후보님, 네. 60대잖아요. 네. 30대랑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있죠. 있는데 있으세요? 그럼요.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거죠. 소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공감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에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세대의 강을 자꾸 인위적으로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멀리서 존중하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소통이고 아름다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자꾸 거기에서 간격을 좁혀가지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네 생각을 바꿔라, 또 네 생각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꼰대니까 당신들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보다는 각자의 그 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제너레이션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과 역사, 거기에서 형성되어 온 자아의 삶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보증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저희 아버지 뻘이시고 근데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는 30대인데 저는 두 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후보는 어떠세요? 그 애로사항이 있죠. 방금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데 아니 이제 그게 세대 차이죠.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 용어의 차이. 이제 줄임말부터 우리가 싫어하는 이제 그런 걸부터 새로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 다시 쳐봐야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지난주 우리 남양주 FC 게임할 때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갔더니 선출 건데 이놈의 선출이 뭔가 했더니 선수 출신이 선출이라는 거죠. 쟤는 선출이고요, 쟤는 안 선출해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소통하기 위해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는데 그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갑니다. 그리고 예. 좀 서글퍼요. 나이 먹는데. 아니 저는 고성욱 TV에 이제 3명의 젊은 PD들이 있는데 다 20대 후반 30대예요. 저는 PD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뭐 소통의 문제도 없고 예. 뭐 공감의 문제도 없어요. 예. 아니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제 난 그냥 개인적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저희 그 첫아이가 41살에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보통 세대를 얘기할 때 부모 자식간이 제일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 평생을 이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지내면서 네가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유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고 경험하고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고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요. 나는 또 다르잖아요. 나 학교 다닐 때 또 다 달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그 더 많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제 살아온 경험이 모두가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존중, 인정, 그 서로 다. 그죠? 예. 자 이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 세 분이 함께 하시기에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함께 하셨으니까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 칭찬 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실래요? 아니 뭐 저기
마지막에 해야 그것도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요. 아니 네, 생각났어요,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하면 좀 컨닝이 돼서 좀 쉬워요. 아니, 내가 할 거야. 아니, 가불병으로 할 거야, 가불병. 예,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무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리 좀 바꿔주시죠. 근데 우리 곽관영 후보는 아까 얘기한 듯이 뭐 아버지를 잘 알죠. 우리가 뭐 같은 세대고 비슷한 세대인데 한참 전에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곽관영 후보인지 모르고 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그게 그냥 우리끼리 말해 그게 너였냐 그래 그랬는데 그때 봤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나중에 한참 전에 당협위원장 이렇게 온다고 그래. 우리가 그랬더니 곽복주 아들이네. 얘 정치를 했구만. 정치를 전공했구만.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봤는데 가끔 이제 정치 패널로도 나오고 그래서 봐서 했더니 정말 뚝심 있고 유능한 그런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우리 아들보다 훨씬 젊은 젊은이. 그래서 아주 제가 정말 또 다른 번화되면 요번에 공관이 가면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야 머리 조금만 올려라. 가봐야 내가 한 10번 안에 들 건데 머리 못 올린다고 내가 뭐 50번으로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 있는 보좌해주는 이양식하고 둘이서 머리를 더 올려서 50번 넘어가야 된다고 이 올려놓은 머리를 아까 또 우리 저 박정호 선생님이 또 눌렀어요. 이거를 또 이거 머리 눌러갖고 혼나. 저도 나오면 너무 높아 그래서 걔 누르거든. 근데 방에 나가질 못해요. 방에. 뭐 머리에 안 하면 나가질 못한다. 아니 지금 스텝 칭찬 시간이 아니고 예. 우리 후보 칭찬 시간. 아니 그래서 대단히 젊은 분이다. 그다음에 우리 뭐 조관 전임 시장이시고 또 우리 같은 뭐 비슷한 또래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 남양주를 바꾸는데 남양주의 정치 풍토를 바꾸는데 정말 있어서가 아니고 혁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공천을 받게 됐는데도 조광한 후보의 노력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저기 남양시 씨부터 해서 많이 와 계신데 그런 거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론 전개를 잘하더라고. 보면 저번에 시장 지난 것도 카톡이 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질 못하겠어요. 쉽게 좀 보내요, 그거. 어렵게 보내. 쉽게 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알아듣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실히 아까도 뭐 정치 자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하여튼 남양주의 변혁을 많이 이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 중앙 무대에서 큰 변혁을 이룰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느 분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가불병으로 하자고요. 네. 두 분이 너무 싸우셨고 혼미해갖고 정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농담할 때랑 이렇게 두 분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또 감히 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갑의 윤학준 후보님께서는 사실 저희에겐 정치인보다는 군인으로 더 유명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후보님께 사령관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특별히 또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께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을 수행했던 2함대 지휘통제실에서 제가 실제로 2006년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역사와 뿌리에 대해서 좀 잊기 쉬운 젊은 세대들한테 귀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오셨고 어떻게 지켜오셨고 거기에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또 특별히 또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후보가 또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 걸어온 길이 상반된 것이죠. 최근까지도 어떤 국가기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다든지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젊은 후보로서 우리 윤학준 사령관님 같은 선배님의 발자취가 아주 소중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광한 후보님도 역시나 저는 후보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광한 후보님께서 사실은 저와는 당이 다른 소속의 시장님이셨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찾아뵙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고 아들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은 저희 남양주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브랜딩과 컨셉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뛰어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센스 감각이거든요. 우리 기성세대 선배님들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경험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분이 저는 남양주에선 조광한 전 시장님, 조광한 후보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와 문화와 이런 부분을 통찰한 데서부터 나오는 이 브랜딩 컨셉이라는 것은 아마 남양주에서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고요. 또 그것들을 설명하시고 저희들 같은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하실 때도 무엇보다 유머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앞으로 얼마나 길게 정치를 하고 얼마나 길게 지역사회에 봉사할지 모르겠지만 잘 배우고 교본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박수는 별로 감동이 안 아니 오늘 사실 좀 젊은 이미지로 어필을 해야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옆에서는 아버님 그러고 우리 저 사령관님 해병대 사령관님 꼰대는 자꾸 저희 그 친구라고 그러고 이거 친구 아니 친구 아니에요 형이에요. 저는 저 낙준이 형을 빨리 젊은 이미지로 가야지. 저는 낙준이 형을 사실은 2016년에 만났죠. 2016년에 저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이렇게 만났고 우리 저 낙준이 형은 또 그때 그 출마하기 위해서 만났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낙준이 형 같은 분이 진짜 남양주 갑에서는 필요해요. 왜냐면은 남양주 갑 지역은 지금까지 20년을 민주당 정치인이 했잖아요. 누군지는 다 아시겠지만은 삼선을 하고 재선하고 요번에 또 3선에 도전하는데 그 두 사람 다 그냥 제가 방송용으로 적절치는 않지만은 저보고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둘 다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질과 가치가 있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면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개코에 나왔잖아요. 갸루상. 예,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 출신이신데 정말 그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그 유연함과 그 다음에 따뜻함이에요. 네. 딱 사람한테 느끼잖아요. 유연함과 따뜻함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유연함과 따뜻함이 중요하냐면 정치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공동체, 내 나라, 내 지역 이거를 사랑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어떻게 좋은 이 방안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 저 윤학준 선배님은 본질적으로 이 남양주가 배출한 최고의 따뜻함과 유연함을 갖춘 그 삼성 장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남양주를 위해서. 맞죠? 박수! 그리고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 거짓말 못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짱돌 들고 저기 싸우다가 이재명 패거리들한테 걸려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에 울림이 있어야 그 대화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곽관영 후보는 사실 여기 있잖아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오늘 만나는 내일이에요. 이런 분이 그 여의도를 가셔가지고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비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죠. 오늘 만나는 내일, 그리고 미래,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90년부터 정치를 했어요. 출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하는 핵심 주변에 대충 어슬렁어슬렁 다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차세대 폭격기예요.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요번에 꼭 우리 남양주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아미고의 힘으로 여의도를 가셔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족보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광환이하고 저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박수. 근데 광환이가 이 낙준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낙준이 형 해야 그리고 낙준이 형이 친구 아들이라며 조카 아니야. 근데 관영이는 조카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얘기해도
2달 전에 말꼬리를 흐리더라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속으로 이 맘먹을라나 이거 왜 이렇게 된 나한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저하고 제가 이제 한 살이 줄었거든요 호적에. 근데 저하고 동네에 같이 있는 그 도의원 한 명이 이제 왔어. 그래서 야자 했더니 왜 야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가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내 친구인데 나 갑자기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정리됐구나. 네, 그때 정리가 됐어. 얼마 안 됐어요 정리된 지. 이거 정말 참 이거 에피소드인데 아니 이제 저 57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58년 2월이어서 학교를 57년으로 같이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매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호적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어쨌든 57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후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그 증인이 이렇게 해주는 거. 56년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우리 제 선거 대책위원장 하시는 경기도의원 이병길 의원님이 56년생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냥 병기령 그러는데, 저는 한 살이라도 위면은 굉장히 깍듯하게 모십니다. 장유서를 금과 업조처럼 생각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니, 제가 이상적으로 병기령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셋이 만나면은 병기령 그러다가 둘이는 친구하고 또 나는 또 어영부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보다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예. 잘하셨어요? 전통과 품격에 빛나는 고성TV에서 나이 얘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요? 저희 두 분이 아무리 57년, 58년 이렇게 싸우셔도 저한테는 두 분 다 아버지 뻘이에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끼인 개끼기는. 네,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우리 세 분의 후보가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이런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눴는데 이 국회의원한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가 지역 발전입니다. 예산을 챙겨야 되는 역할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는 진짜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시장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주광덕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요. 이번에 가벌병 세 지역의 후보가 전부 국회에 진출하면 그러면 시장과 3명의 지역구 의원이 의기투합해서 밀어붙이면요 진짜 안 될 일 없고 못할 일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같이 합동 토론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합동 토론을 해도 좀 서먹서먹해요. 예. 근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따로 말씀하셔도 좋고 한꺼번에 말씀하셔도 좋아요.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 남양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이게 갑과 병은 조금 성격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돋보이게 그래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마무리를 그래서 할래요? 아니요, 전 상관없어요. 전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대목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뒤에 선배님들께서 해주실 테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좀 특색이 있는 지역 발전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남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살았습니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동네에서 쭉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겁니다. 제가 남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를 아시는 분은 의심하시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양주를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저를 위한 거, 또 앞으로 자라날 제 아이를 위한 그런 고민들일 겁니다. 저는 저희 남양주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거를 지켜봐 왔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 남양주는 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좀 내실은 없이 공룡처럼 덩치만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광덕 시장님 들어와서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철도가 지나가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또 경기도의 다른 도시로 지방으로 나가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의 고충들은 더 커졌습니다. 지하철이 개통했는데 집에서 가기가 멀어가지고 이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부러운 존재가 돼버리거나,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고 기다리거나, 기껏 나가는데 원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르쳐준 시간이랑 달라가지고 속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남양주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모두가 교통대책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어떤 교통대책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것이 민주당의 후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가 될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남양주의 단거리 순환교통을 위해서 그 자율주행차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그냥 큰 병원이 아니라 어린이 병원을 유치해서 저희 남양주 16개면동 중에 달빛 어린이병 운영하는 데가 다섯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별내동에서, 별내면에서, 진저부에서, 오나부에서 제 또래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은 저녁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지역발전의 구석구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떤 곳이 쭉 발전하면 항상 그 그림자가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4호선이 개통하기 위해서 그 소음과 분진을 참아냈던 기시창 주변의 우리 진저읍 주민들, 그 다음에 별내동이 쭉 발전할 때 저쪽에서 그린벨트에 묶여서 발전이 좀 저해됐던 별내면 주민들,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일을 결코 게을리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발전할 때 진짜 남양주의 내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저의 고민이고요. 그런 방식의 공약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연접해 있는 도시는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통 문제예요. 남양주가 그동안 우리 옆에 우리 곽관용 후보가 얘기했지만은 남양주가 그동안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 중에 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 이렇게 건설이 될 때 남양주는 단 한 선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시장 시절에 GTX B 노선과 9호선을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지역 내의 교통 연계망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땡큐 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예, 땡큐 버스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 제 원칙이 남양주는 다핵도시여서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 진접권, 그 다음에 화도권, 그 다음에 와부권, 이 각 권역이 그래도 금곡에 시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든 땡큐 버스를 금곡을 경유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땡큐 버스 한번 타고 와서 갈아타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땡큐 버스는 앞으로 닥쳐올 지하철 시대를 대비해서 그 지하철 역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많이 불편하시죠. 아시겠지만 4호선이 겨우 지금 진접역까지 개통됐잖아요. 거기 아마 9.7km가 7.2km가 되는데 그 4호선 연장 7km 정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17년 걸렸어요. 대략일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그만큼 철도 교통이라는 게 그만큼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래도 GTX B 노선과 9호선 그리고 8호선을 4호선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노력, 그리고 4호선이 지금 이렇게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GTX D, E, F 노선이 다 남양주를 이 5개 지금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하고 분당선을 직결 연결하면은 남양주는 4개의 GTX와 5개의 지하철 내지는 철도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만 참으시면 아마 무지무지하게 좋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인내하고 참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다 해놓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남양주는 지난 20년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은 거의 없었죠. 전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무리 야당을 하더라도 정치적력을 잘 발휘하면 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허구한 날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정치 노름만 했기 때문에 남양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죠. 잃어버린 20년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세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은 후보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보물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 200~300가지의 각종 크고 작은 공약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분명한 거는 남양주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셔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도 흐뭇하셨다고 우리 가불병 후보 3사람이 굉장히 격이 없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벽이 없어요. 그러면 3사람이 합치고 시장님이 합치면은 뭐가 안 되겠습니까? 되죠. 예. 어쨌든 제가 시장 4년을 했기 때문에 시장 4년 동안 많은 일을 이루어냈고,
여기 당장 진접에 있는 펀그라운드 진접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청소년 출입금지는 있어도 청소년 외 출입금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외 출입금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진접 펀그라운드를 만든 겁니다. 완전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 4년을 했기 때문에 이 남양주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아미고 회원과 팬들이 남양주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되면 저희 셋이 합동으로 많은 공약을 같이 공조해서 순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맨 먼저 할 걸 맨 마지막에 하고 별로 할 게 없네. 이제 뭐 중요한 문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교통 문제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요즘에 길거리 인사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평택 갔는데 정말 여기 있는 두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쉴 새 없이 명함을 줘도 쉴 새 없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야. 그 우리 저기 화도 IC 들어가니 한국마트 있는데 거기에 한 번 신호 한 번에 차가 최고 많이 간 게 어제 제가 신 게 10세대 같이 나. 신호 하나에. 그렇게 많이 가. 이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는 사람만 약 추산 한 15, 6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면 좀 안정될 것 같고 좀 학교가 좀 좋은 학교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들 고등학생 되기 전에 여길 떠나야 돼. 이렇게 이제 가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사단장 할 때 왜 포스코가 있었는데 그때 한 15년 전 세수가 500억 1년에 내는 게 포항시 한 50만 정도 되는데 그 지금 한 7, 800억 내겠죠. 이천에 있는 하이엑스는 뭐 그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을 좀 불러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남양주에 애착심을 갖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 끝나면 우리 주광덕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이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지만 여기다 대기업을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각각의 무기다. 자기 저기 들어오는 거. 그래서 끌어들여서 정말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들 행사 와서 내가 예산 뭐 65억 따서 뭐 다리 만들었고 주차장 만들었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추잡스럽더라고. 그런 얘기 하기 싫어요. 아니 그거는 지 돈이야 국민이 낸 세금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동네 행사 매일 쫓아내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대기업 찾아가서 대기업 국회의원이 왔다 갔는데 대기업 회장이 안 만나주겠어요. 그래 야 하나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떼와야죠. 그 정도 소신 없으면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24시간 돌아가면서 여는 약국하고 병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뭐 읍면 다니든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조광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길은 저희를 국회로 보내는 길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외부인 사람 전화 와서 너 혹시 남양주에 아는 사람 있냐 그럼 어디야? 더 없어? 야 거기 조광한 후보가 나왔는데 야 거기 좀 도와줘라. 거기 좀 잘해줘라. 여기 어디 별래? 야 곽관영이 나한테 도와줘.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외에 와서 이거 많이 한다고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전화를 해서 도와주는 게 저희를 살려주는 길입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됐어? 제가 이 후보 대담과 토론회를 뭐 지금 수백 차례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즐겁게 해보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전혀 손대지 않고 통으로 그대로 우리 시청자들께 내보내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주세요. 예, 제가 따로 뭐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가불병 순서대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뭐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여론조사가 조금 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겁니다. 이겨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남양주에서 사랑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제 잘 자란 남양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아들이 우리 공동체에 보답할 때가 됐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더 겸손하고 낮고 배우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당백의 전사, 우리 전국에 계신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 잘못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반을 못 얻게 되면은 3년 내내 탄핵과 방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 2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됩니다. 지금은 누가 좋고 누가 싫다를 지금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여당이 그리고 또 우리 보수가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보라고 생각하고 뛰어주시고, 저희 세 사람도 우리 갑의 윤학준 후보님, 을의 곽관용 후보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처럼 서서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뛰겠습니다. 같이 뛰어서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가 확실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으면 전화기를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남양주를 찾으세요. 네, 여러분들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 중에 지인, 친척, 선후배, 사돈의 8촌까지 한두 명 이상 꼭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인구가 74만? 74만인데 74만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 없다면 이건 간첩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전화 한 통화가 우리 남양주 갑의 윤학준, 을의 곽관용, 그리고 병의 조강한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남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대로 좀 앉아 계세요. 확인한 장면 드릴게요.